중국이 도망쳤습니다. 1억 달러 퍼준 동맹국이 무너지는데 침묵했어요. 캄보디아가 살려달라 외쳤지만 외면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9일 만에 박살났거든요. BM-21 다연장 로켓 전부 재덤이 됐고 방공망은 구경만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100km 밖에서 날아왔는데 중국 미사일은 50km밖에 안 닿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태국 조종사가 단 한 명도 안 다쳤다는 겁니다. 위험 지역에 아예 안 들어가도 됐으니까요. 세계 2위 군사대국이 9일 만에 창피당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새벽 3시였습니다. 국방부 건물 지하 3층, 합동정보분석실 불빛만 켜져 있었죠. 저는 로버트 헤인즈, 62살입니다. 30년간 동남아 군사 분쟁만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베트남전 이후 이 지역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충돌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브리핑이 될 줄 알았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길어야 몇 달 갈 소모전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스크린에 뜬 문장 하나가 제 30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캄보디아 공식 휴전 요청.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구두를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분석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헤인즈 씨, 확인된 정보입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제3국을 통해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개전한 지 며칠이나 됐죠? 9일입니다. 딱 9일이요. 젊은 분석관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9일이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캄보디아가 5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350고지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바위를 3m 깊이로 파서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중국이 1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지원했고요. 저는 그 요새 설계도를 직접 분석했던 사람입니다. 안반 지형이라 일반 폭격으론 절대 뚫을 수 없는 구조였어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2중 3중 보강까지 했죠. 미군 공병대 기준으로 봐도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태국군이 저걸 점령하려면 최소 수개월은 걸릴 거라고 제가 직접 보고서에 썼어요. 지상군 투입 시 수천 명 사상자 예상, 공중 폭격만으론 효과 제한적, 장기 소모전 불가피.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만에 휴전이라니요. 젊은 분석관이 위성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350고지 주변이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캄보디아군 진지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보급로도 끊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전쟁을 분석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동맹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뒤에 있으면 작은 나라도 버팁니다. 캄보디아 뒤엔 중국이 있었어요. 세계 2위 군사대국이죠. 중국제 다연장 로켓, 중국제 방공 시스템, 중국군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태국은 미국 동맹국이긴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예요. 제 계산으론 캄보디아가 최소 몇 달은 버틸 수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이요? 누가 계산을 틀린 겁니까? 제가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면 전쟁 자체가 바뀐 겁니까?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0이 넘어서 손 떨린 건 처음이었죠.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헤인즈 씨,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검게 탄 캄보디아 진지들, 끊긴 보급로, 파괴된 탄약고. 전부 제 예측 밖이었어요.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보죠. 제가 말했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젊은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 자판기로 걸어가 새 커피를 뽑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컵을 입에 가져가며 생각했어요. 뭘 놓친 거지? 어떤 변수가 있었던 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놓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수들이 전부 한 나라에서 나왔다는 것도요. 저는 워싱턴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 파견돼서 일했어요. 동남아시아 전문가로 불렸죠. 베트남전 이후 이 지역 분쟁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캄보디아 내전, 미얀마 쿠데타, 태국 정변 전부 분석했어요. 제 보고서는 백악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제 이름을 알 정도였죠. 그래서 자신했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충돌도 제 계산대로 흘러갈 거라고요. 지형을 봤습니다. 고지대, 안반, 방어에 최적화된 구조였어요. 병력을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숙련도가 낮지만 방어전엔 충분했죠. 무기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제 BM-21 다연장 로켓, 방공 레이더, 대공 미사일. 스펙상으론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국군을 평가했습니다. F-16 전투기 보유, 그리펜 전투기도 있음. 하지만 실전 경험 부족.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태국이 공군을 써도 위험하고 지상군 투입은 자살 행위다. 캄보디아는 최소 몇 달은 버틸 것이다.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제 최종 보고서였어요. 국방부 고위층이 제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헤인즈군요. 분석이 정확합니다. 그들이 말했어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죠.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뭡니까? 9일 만에 휴전 요청이에요. 제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봤다는 거죠. 저는 다시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350고지 후면 벙커들이 파괴돼 있었어요. 바위 뒤에 숨겨진 포병 진지도 불탔고요. 캄보디아가 그토록 자신하던 안반 요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젊은 분석관이 새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2월 9일 첫 공격 기록이에요.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영토 72km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72km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태국이 보유한 제이담 사거리는 28km예요. 매버릭도 비슷하고요. 72km를 타격하려면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방공망에 걸려요. 젊은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국경을 넘지 않았어요. 자국 영공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공도 안 넘고 72km를 쳤다고요? 확인된 정보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9일 만에 전쟁을 끝낸 겁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150페이지가 넘었죠.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예측 분석,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작성한 자료예요. 지형부터 시작했습니다. 350고지는 해발 350m 언덕이에요. 이름이 거기서 나왔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군사학 기본 중 기본이죠. 고지를 점령하면 주변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형을 직접 분석했어요. 위성 사진을 수백 장 검토했습니다. 흙이 아니라 바위였어요. 단단한 안반 지대였죠. 일반 폭탄으론 뚫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거기에 5개월 동안 공사를 했어요. 암석 절단기를 동원해서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냈습니다. 인공 동굴을 만든 거예요. 자연 암석 위에 콘크리트까지 보강했죠. 철근으로 뼈대를 세우고 두꺼운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2중 3중 방어 구조였어요.
저는 공병대 출신 동료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벙커를 뚫을 수 있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반 폭탄으론 불가능합니다. 벙커버스터급 무기가 필요해요. 태국이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죠.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상군 투입은 쉽지 않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위에서 쏟아지는 화력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뢰밭도 깔려 있고 철조망도 있어요. 사상자가 엄청날 겁니다. 제 계산으론 수천 명은 각오해야 했어요. 태국 정부가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할까요?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수천 명 사상자가 나오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태국은 350고지를 쉽게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캄보디아는 그걸 믿고 버틸 것이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병력 분석도 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솔직히 정예부대는 아니에요. 훈련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장비도 낡았고요. 하지만 방어전은 다릅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쉬워요. 벙커에 숨어서 총만 쏘면 되거든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쏘는 거니까 유리합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아무리 훈련이 부족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뭘 줬는지 파악했어요. BM-21 다연장 로켓이 핵심이었습니다. 한 번에 40발을 쏟아붓는 무기예요.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방공 레이더도 있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접근하면 감지할 수 있어요. 대공 미사일도 배치됐고요. 스펙상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게 헛되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중국 무기에 대해 잘 압니다. 30년간 추적해왔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은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미국제만 못하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특히 방어용으론 충분하다고 봤어요. 태국군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방공망이 작동하면 전투기가 위험해지거든요. 조종사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태국 공군이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태국은 공군을 사용해도 위험 부담이 크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작동하면 전투기 손실 가능성이 있다. 지상군 투입 시 대규모 사상자 예상된다. 350고지를 점령하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이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태국군 평가도 빼놓지 않았어요.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제 그리펜도 있고요. 장비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2011년 이후 제대로 된 전투가 없었거든요. 훈련은 많이 했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사람은 달라져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실전은 무섭습니다. 캄보디아군도 마찬가지지만 방어하는 쪽이 심리적으로 유리해요. 벙커 안에 숨어 있으니까요. 태국군은 밖에서 총알을 맞으며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 더 불리한지 명확하죠. 저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캄보디아가 유리하다. 태국이 이기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무부 관계자도 왔고요.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는 5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350고지를 난공불락 요새로 만들었어요. 중국이 1억 달러 이상 지원했고요. 태국이 이 요새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장성이 질문했어요. 태국 공군은 어떻습니까? F-16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F-16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작동하면 위험해요. 게다가 안반 벙커는 일반 폭탄으론 안 뚫립니다.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태국은 그걸 안 갖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장기전입니다. 몇 달은 갈 겁니다. 어쩌면 1년 넘게 갈 수도 있어요. 중국이 개입하면 더 복잡해지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역시 헤인즈 씨 분석은 정확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3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이 맞다고요. 캄보디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태국이 이기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뭡니까? 9일 만에 휴전 요청이에요.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전쟁이 벌어진 거죠. 저는 뭘 놓쳤을까요? 12월 9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상황도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산발적 교전은 있었지만 결정적 전투는 없었어요. 양측 다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보 분석관이었어요. 헤인즈 씨, 긴급 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에 빨간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후방 타격 확인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성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프레아네트 지역,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발 흔적이 보였어요. 탄약고가 불타고 있었죠.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고 주변 건물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저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국경에서 72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72km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좌표가 맞았어요. 분명 72km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태국 공군이 보유한 무기 목록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제이담 최대 사거리 28km, 매버릭 미사일도 비슷해요. 28km 정도죠. 72km를 타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침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레이더에 잡혀요. 방공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태국 조종사들이 그렇게 무모할 리 없어요. 목숨을 걸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보 분석관에게 물었어요. 태국 전투기 이동 경로 확인됐습니까? 국경 너머로 들어갔습니까?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요, 헤인즈 씨. 태국 전투기는 자국 영공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선회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공도 안 넘고 72km를 쳤다고요? 확실합니다. 레이더 기록 확인했어요. 태국 전투기는 안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제 계산에 없던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무슨 무기를 썼길래 72km를 날려보낼 수 있었죠? 저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폭발 현장 사진을 확대했어요.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탄약고 중심부를 직격했더군요. 주변 민간 시설은 멀쩡했어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정확히 조준해서 때린 거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태국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나? 미국이 몰래 지원한 건가?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BM-21 다연장 로켓 진지 파괴 확인됐어요. 여러 대가 불탔습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무기들이죠. 저는 위성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로켓 발사대가 잔해로 변해 있었어요. 폭발로 인해 차량이 뒤집혔고 주변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정확한 타격이었어요. 캄보디아군 입장에선 악몽이었을 겁니다. 후방이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거니까요. 72k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사거리가 이렇게 긴 정밀 유도 무기는 미국이나 쓰는 겁니다.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 말이에요. 그런데 태국이 그런 걸 갖고 있었나요? 제 기억엔 없었습니다. 저는 태국 무기 도입 목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2022년 기록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KGGB 한국산 유도 폭탄 도입 한국이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산 유도 폭탄이요? 그게 뭔데요? 저는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K-팝은 알아요. BTS, 블랙핑크 이런 거 들어봤죠. 삼성 휴대폰도 쓰고 있고요. 현대 자동차도 거리에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요? 그건 제 관심 밖이었어요. 전쟁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무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잘해야 중급 플레이어 정도로 봤습니다. 물론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좋다는 건 들었어요. 폴란드가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밀 유도 무기는 다릅니다. 그건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예요. 한국이 그 수준까지 왔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KGGB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국방부 데이터베이스도 검색했죠.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몇 개 보고서가 나왔지만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 공산 오차 5m에서 13m 이내. 이게 전부였어요. 100km라고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100km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담이 28km인데 이건 100km예요. 3배가 넘는 거리죠. 오차는 5m에서 13m요. 100km를 날아가서 13m 오차라니요.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제가 쓴 두꺼운 파일 말이에요. 태국 공군 무기 체계 분석 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이담과 매버릭만 적혀 있었어요. KGGB는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한국산 무기니까 미국제만 못할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겁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제 편견이었어요. 저는 빨간 펜을 꺼내 보고서에 줄을 그었습니다. 무기 불명이라고 크게 썼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KGGB 한국산 사거리 100km 이상 이 한 줄이 제 30년 경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보고가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또 다른 탄약고 파괴됐습니다. 이번엔 포병 진지도 같이 맞았어요. 역시 70km 이상 후방이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국경을 넘지 않았고요. 저는 패턴을 알아챘습니다. 태국이 새로운 전술을 쓰고 있어요. 안전거리에서 장거리 무기로 후방을 타격하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네 무기론 그 거리까지 안 닿으니까요. BM-21 다연장 로켓도 사거리가 제한적이에요. 40km 정도죠. 태국 전투기는 100km 밖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선 손도 못 쓰는 거예요. 주먹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계속 얻어맞는 꼴이죠. 저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권투 경기에서 팔 길이가 2배 긴 상대를 만난 겁니다. 내 주먹은 안 닿는데 상대 주먹은 계속 날아와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KGGB라는 무기가 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한국이 만든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접이식 날개가 달려 있어서 활공할 수 있어요. GPS로 목표물 좌표를 찾아갑니다. 관성 항법 장치도 있어서 GPS가 교란돼도 작동해요. 진입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도에서 75도 사이로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선의 기능이었어요. 목표물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산 뒤에 숨은 목표물도 돌아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미국 제이담도 못하는 겁니다. 제이담은 떨어뜨리면 그냥 직선으로 떨어져요. KGGB는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이렇게 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가 이겁니다. 제 보고서가 틀린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변수를 빠뜨렸던 거예요. 그것도 결정적 변수를요. 태국이 72km 후방을 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캄보디아가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예상 못했어요. 전쟁은 제 계산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12월 10일 아침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스크린에 태국 캄보디아 전황이 띄워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공격 기록이었어요. 캄보디아 후방 시설 다수 파괴, BM-21 다연장 로켓 상당수 무력화, 보급로 차단 진행 중.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무슨 무기를 썼습니까? 정보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KGGB입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산이요? 여러 사람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한국이 그런 무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던 겁니다. 장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분석관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 공산 오차 5m에서 13m, 선해 및 우회 공격 가능, 진입각도 조절 가능. 숫자들이 화면에 나열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숫자를 소화하고 있었죠. 100km요? 한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제이담이 28km인데요. 맞습니다. KGGB는 3배 이상 멀리 날아갑니다. 분석관이 확인했어요. 그럼 조종사가 안전하겠네요. 적 방공망 밖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은 자국 영공에서 폭탄만 투하하고 돌아옵니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한국 무기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K-팝 잘하는 나라지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0km 사거리, 5m 오차, 이건 팩트예요. 제 감정과 상관없이 사실인 겁니다. 장성이 물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적 있습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서 FA-52KGGB를 사용했습니다. 도시 내 무장 세력 거점을 정밀 타격했어요. 민간인 피해 최소화하면서 목표물만 골라서 맞췄습니다. 필리핀 합참장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죠. 실전 기록이 있다는 겁니까? 장성이 다시 물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분석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어요. 훈련장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무기였던 겁니다.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제 기분도 그랬죠. 30년간 믿어왔던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쟁은 동맹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나라가 이긴다고 봤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말이죠. 작은 나라들은 그들 사이에서 줄타기할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동맹이니까 미국 무기 쓰겠지. 자기네가 뭘 만들겠어.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자기네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미국제보다 어떤 면에서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사거리가 3배나 길잖아요. 선의 공격도 되고요. 제이담은 그런 거 못해요. 이건 제 계산 밖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K2 전차 폴란드 수출, KSS-3 잠수함 인도네시아 수출, KF-21 전투기 개발 중. 목록이 길었어요. 언제 이렇게 됐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방산 강국이 돼 있었습니다. 수출 규모도 어마어마했어요. 수십억 달러어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줄 서서 사가고 있었고요. 왜 제가 이걸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만 보고 있었죠. 다른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저는 KGB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폭탄 형태였어요. 동체에 접이식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500kg급이라고 하더군요. 전투기 한 대에 여러 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F-16에도 달고 FA-50에도 달 수 있어요. 범용성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미국제보다 훨씬 싸다고요. 성능은 비슷하거나 나은데 가격은 반값이에요. 이거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죠.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같은 돈으로 2배 살 수 있으면 누가 안 사겠어요. 미국 무기가 비싼 건 브랜드값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신뢰도 때문이고요. 하지만 한국 무기도 이제 실전 기록이 쌓이고 있어요. 필리핀, 마라위, 그리고 지금 태국, 캄보디아 전쟁까지요.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녁 때 동료가 전화했습니다. 헤인즈, 자네 보고서 봤나? 캄보디아 상황 심각하던데. 그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무기 때문이라던데. 그게 그렇게 좋아? 동료가 물었어요.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사거리 100km에 오차 5m에서 13m예요. 제이담보다 낫죠.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언제 그런 걸 만들었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발전했나 봐. 동료가 감탄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K-팝이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무기도 만드네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답지 않게 솔직하네. 평소엔 절대 인정 안 하잖아. 동료가 웃었어요. 숫자가 증명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줄을 그었습니다. 틀린 부분들이었어요. 태국 공군 화력 평가 틀렸다. 캄보디아 방어 능력 과대평가했다. 전쟁 기간 예측 완전히 빗나갔다. 빨간 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한 장 한 장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한국을 무시한 게 실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저는 과거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바꿔야 했습니다. 제 시각을, 제 편견을요. 한국이라는 변수를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전쟁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12월 12일 저녁이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분석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캄보디아 내부 통신 감청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군용 무전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이 패닉 상태에서 보낸 거라 보아니 허술했죠. 정보 분석관이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부 350고지 후방 진지입니다. 탄약고가 폭발했어요. 증원군 보내주십시오.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무전이 왔어요. 본부, 우리 위치에서 70km 떨어진 곳도 공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적 전투기는 레이더에 안 잡혔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녹취록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캄보디아군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0km 후방이 맞았는데 적기는 안 보였다고요. 당연하죠. 태국 전투기는 100km 밖에서 폭탄을 떨어뜨렸으니까요. 레이더에 잡힐 리가 없어요. 또 다른 무전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공 레이더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요격할 수가 없어요. 적기가 사거리 밖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캄보디아 방공 담당자였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핵심이 여기 있었어요. 레이더는 작동했습니다. 태국 전투기를 감지했어요. 하지만 요격 못했습니다. 왜요? 거리가 안 닿았기 때문이에요. 중국제 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적이거든요. 40에서 50km 정도죠. 태국 전투기는 100km 밖에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닿을 리 없어요. 캄보디아 방공망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이 보이는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는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팔이 짧은 선수가 팔 긴 선수를 만난 격이에요. 내 주먹은 상대한테 안 닿는데 상대 주먹은 계속 날아옵니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맞기만 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죠.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제 무기 체계는 사거리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은 최대 40km예요. 방공 미사일도 50km 정도고요. 태국이 사용한 KGGB는 100km 이상 날아갑니다. 사거리 차이가 2배 이상이에요. 캄보디아는 구조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기 체계의 근본적 차이였어요. 중국 무기는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길었고요. 이 차이가 전쟁 결과를 갈랐어요. 장성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왜 더 좋은 무기를 안 줬습니까? 1억 달러나 지원했으면서요.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중국도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가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자기네가 쓸 거예요. 동맹국한테 최신 무기 안 줍니다. 구형이나 중급 무기만 수출하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준 건 2등급 무기들이었습니다. BM-21은 구소련 시대 무기예요. 이미 수십 년 됐죠. 방공 시스템도 최신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동남아 작은 나라한테 최고급 무기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싸울 수 있을 정도만 주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태국에 최신형을 팔았어요. KGGB는 한국군도 쓰는 무기입니다. 자기네가 실전 배치한 걸 수출한 거예요. 신뢰도가 다르죠. 중국은 팔고 나서 책임 안 집니다. 고장나면 알아서 고치라고 해요. 한국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훈련도 시켜주고 정비 지원도 해줘요. 이게 차이였어요. 장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속은 겁니까? 중국한테요?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속았다기보다는 중국이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였던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다만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저는 캄보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믿었어요. 세계 2위 군사대국 아닙니까? 1억 달러어치 무기 받았으니 든든했을 겁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이 몇 대인지 아세요? 수십 대예요. 한 번에 40발씩 쏟아부을 수 있어요.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방공 레이더도 있고 대공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스펙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장군들이 자신할 만했습니다. 우리한테 중국이 있다.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사거리가 안 닿았어요. 정확도도 떨어졌고요. BM-21의 원형 공산 오차는 수백 미터입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그 방향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면제한 무기죠. 넓은 지역을 폭격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KGGB는 오차가 5m에서 13m예요. 콕 찍어서 때려요. 정밀 타격 무기죠.
저는 이 차이를 보고서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제 무기와 한국제 무기의 비교였어요. 사거리 비교, BM21 40km, KGGB 100km 이상, 2배 이상 차이. 정확도 비교, BM21 수백 미터 오차, KGGB 5m에서 13m, 수십 배 차이. 운용 방식 비교, BM21 면제압 무기, KGGB 정밀 타격 무기, 전술 개념 자체가 다름.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 명확해졌습니다. 한쪽은 구시대 무기였어요. 다른 한쪽은 현대전 무기였습니다. 시대가 달랐던 거예요. 캄보디아는 구시대 전쟁 준비를 했는데 태국은 현대전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저는 또 다른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증원군이 오지 않아요. 탄약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캄보디아 전선 지휘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응답했습니다. 버티십시오. 중국에 추가 지원 요청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중국 지원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중국은 이미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처참하게 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더 개입하면 창피만 더 당할 게 뻔했어요.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 무기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캄보디아를 버린 겁니다. 동맹국이 도움 요청했는데 외면한 거죠. 냉정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중국을 믿고 싸웠는데 정작 위급할 때 중국은 없었어요. 무기는 작동 안 하고 증원군은 안 오고 탄약은 바닥나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바위 벙커에 숨어 있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KGGB가 우회해서 들어왔거든요. 벙커 입구를 직격했어요.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공포가 전선에 퍼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중국도 우릴 안 도와준다. 이제 끝이다.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사기가 무너지면 군대는 싸울 수 없어요.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캄보디아군은 그 지경에 이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건물엔 불이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저만 남아서 일하고 있었죠. 컴퓨터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무기는 왜 반응하지 못했나? 답은 간단했어요. 사거리가 짧았고 정확도가 낮았으니까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한계는 극복 못했어요. 기술력 차이니까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거리 100km에 오차 5m. 이건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국 수준이에요. 어쩌면 어떤 면에선 미국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선의 기능 같은 건 제2담에 없으니까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중국을 앞섰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전쟁 결과를 바꿨다는 것도요. 12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또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FA 50편대 출격, 350고지 주변 타격 성공, 캄보디아군 벙커 다수 파괴.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멈칫했습니다. FA 50이요? 그게 뭐죠? 정보 분석관한테 물었어요. 한국산 경공격기입니다. 태국이 2014년에 도입했어요. 원래 훈련기였는데 전투기로 개조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훈련기를 전투기로 개조했다고요? 그게 제대로 작동합니까? 제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훈련기는 훈련기예요. 조종사 가르치는 용도죠. 실전 투입하려면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F-16 같은 거요. 훈련기 개조품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석관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FA-50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고 날렵한 기체였어요. F-16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경량 전투기라고 하더군요. 성능 수치가 화면에 나열됐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55, 전투 반경 463km, 무장 탑재량 4,500kg,
레이더 AESA 방식. 나쁘지 않은 스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훈련기 출신이잖아요. 실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태국이 보유한 FA50은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최신형입니다. 레이시온사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장착했고요. 공중 금유 능력도 있습니다. 링크 16 데이터 링크까지 달았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네요. 그럼 원래 훈련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상 새 전투기예요. 분석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실전 기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필리핀이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사용했어요. 도시 내 무장 세력 소탕 작전이었죠. 저는 마라위 전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던 사건이에요. 5개월 넘게 전투가 이어졌죠. 필리핀군이 고전했습니다. 무장 세력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건물에 숨어 있었거든요. 융단 폭격은 불가능했어요.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정밀 타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FA-50이 투입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막 도입한 기체였어요. 실전 투입은 처음이었죠.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놀라웠습니다. FA-50이 무장 세력 거점만 골라서 타격했어요. 민간 건물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야간 작전도 가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적을 찾아내 공격했죠. 필리핀 합참장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분석관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필리핀 장군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FA-50의 괴음은 곧 승리의 함성이었다. 이 전투기는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 강력한 문구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이에요. 훈련기 개조품이 그 정도였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장군이 직접 한 말이에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FA-50은 한국이 만든 전투기예요. 정확히는 TA-50 훈련기를 전투기로 개량한 겁니다. 한국 공군도 사용하고 있어요. 필리핀, 태국, 폴란드가 수입했고요. 이라크도 주문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상당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전투기까지 수출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2010년대부터입니다. KFA-50이라고 부르죠. FA-50은 수출명이고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투기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새로운 정보였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만 전투기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중국도 만들긴 하지만 품질이 의심스럽다고 봤고요.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실전 기록도 있고요.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분석관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FA-52 F-22 랩터를 이긴 기록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F-22를 이겼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F-22는 미국 최강 전투기예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죠. 대당 가격이 3천억 원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중 하나예요. 그걸 한국 경공격기가 이겼다고요?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연합훈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접 공중전이었어요. 가시거리 내 전투였죠. FA-52 기동성으로 F-22를 제압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근접전이었군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F-22의 장점은 스텔스예요. 원거리에서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 거죠. 하지만 근접전에선 스텔스가 소용없어요.
서로 눈에 보이니까요. 그럼 기동성 싸움이 됩니다. FA-50이 가볍고 민첩하다면 유리할 수 있어요. F-22는 덩치가 크거든요. 선의 반경이 넓어요. 작은 전투기가 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F-22를 이겼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훈련이긴 하지만 기록은 기록이니까요. 분석관이 더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호주 피치블랙 훈련에서도 FA-50이 좋은 성적 거뒀어요. 필리핀 공군 기체가 태국 공군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로 이겼습니다. 그리펜이요? 스웨덴산 전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첨단 유럽 전투기예요. 근데 한국 경공격기한테 졌어요.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펜은 제가 높이 평가하던 기체예요. 고기동성, 첨단 레이더, 유럽 기술의 집약체죠. 그걸 FA-50이 이겼다고요? 태국 공군이 FA-50을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성비입니다. F-16보다 훨씬 싸요. 유지비도 적게 들고요. 근데 성능은 웬만한 전투기 못지않아요. 특히 정밀 타격 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FA-50은 값싼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기였어요. 한국이 자기네 기술로 만든 완성형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까지 받았고요. 필리핀 마라위, 지금 태국 캄보디아 전쟁까지요. 2번이나 증명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 전투기를 무시했던 거요. 훈련기 개조품이라고 깔봤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국이 FA-50의 KGGB를 장착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같은 나라 무기니까 호환성이 완벽합니다. F-16에 KGGB 다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한국 전투기 플러스 한국 폭탄, 완벽한 조합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국이 왜 FA-50을 실전 투입했는지요. 정밀 타격에 최적화된 기체니까요. 350고지 같은 좁은 지역 공격엔 안성맞춤이죠. 12월 13일 작전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FA-50편대가 350고지 후면 벙커를 타격했어요. KGGB를 사용했고요. 폭탄이 우회해서 벙커 입구를 직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숨어있던 바위 진지가 무너졌어요. 정확도가 완벽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니 목표물만 정확히 파괴됐더군요. 주변은 멀쩡했어요. 이게 정밀 타격이구나 싶었습니다. 태국 현지 방송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FA-52 실전 검증을 마쳤다. 한국 무기가 진가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태국 네티즌들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골든 이글 만세, 한국 무기 최고, 이런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구나. 무기 수출로요.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죠. FA-50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훈련기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실전 기록을 보니 제대로 된 전투기였습니다. 마라위에서 게임 체인저였고 지금 태국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KGGB와 조합하면 완벽한 타격 체계가 됩니다. 미국 무기 체계와 견줘도 손색 없어요. 어쩌면 어떤 면에선 나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실수였다고요. FA-50이 그걸 증명했어요. 12월 17일 저녁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어요. 고위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스크린에 전황 지도가 떠올랐어요. 태국군이 총마 고개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캄보디아 후방 보급로가 끊겼고요. 350고지는 고립됐어요. 정보 분석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간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다수 파괴됐어요. 탄약고도 여러 곳 폭발했고요. 캄보디아군 사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숫자를 곱씹고 있었죠. 9일 만에 500명이요? 한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상전 피해는 제외한 숫자예요. 공습으로만 그 정도입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9일이면 끝날 수 있었구나. 제 예측은 몇 달이었어요. 길면 1년도 간다고 봤죠. 그런데 9일 만에 캄보디아가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저는 이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태국 조종사가 무사했습니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전투기 손실도 없었고요. KGB 덕분이었습니다. 100km 밖에서 공격하니까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운 겁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수천억 원이에요. 조종사 양성 비용까지 합치면 더 비싸죠. 태국은 그 귀중한 자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전쟁 지속 능력이 유지됐거든요. 둘째, 캄보디아 후방이 마비됐습니다. 보급로가 끊겼어요. 탄약 못 오고 식량 못 오고 증원군도 못 왔습니다. 전선 병사들이 고립된 거죠. 아무리 용감해도 총알 없이는 못 싸워요. 밥 안 먹으면 힘도 안 나고요. 셋째, 중국이 침묵했습니다. 추가 지원 없었어요. 캄보디아가 아무리 요청해도 중국은 대답 안 했습니다. 원론적인 성명만 냈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런 식이었어요. 실질적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당연했어요.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처참하게 지는 걸 봤으니까요. 여기서 더 개입하면 창피만 더 당할 게 뻔했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 무기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뺀 겁니다. 캄보디아를 버렸죠. 냉정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넷째, 캄보디아군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후방이 불타고 중국이 외면하고 보급은 끊기고요. 병사들이 뭘 믿고 싸우겠어요? 350고지 벙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KGB가 우회해서 들어왔거든요. 숨을 곳이 없어진 겁니다. 공포가 전선을 장악했을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 무기 체계가 열세였고 동맹국 지원도 끊겼고 병사들 사기까지 무너졌다. 이 상황에서 더 버티는 건 무의미한 희생일 뿐이다.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왜 항복 안 하고 버텼습니까? 며칠 더요? 체면 때문입니다. 5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9일 만에 항복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했죠. 12월 20일에요. 네, 맞습니다. 외교 채널 통해 휴전 제안했어요.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었죠. 분석관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12월 20일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제3국을 통해 메시지 보냈어요.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한다. 이게 공식 표현이었죠. 외교적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론 백기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태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철수, 국경지역 비무장화, 스캠 조직 소탕 협력. 이런 조건 내걸었어요.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받아들였나요?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9일 만에요.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몇 달이 아니라 9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쓴 두꺼운 파일들이었죠.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예측 분석, 제목이 그랬어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이 쳐진 문장들이 보였어요. 전부 틀린 예측들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몇 달 버틸 것이다, 틀렸어요. 태국 공군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틀렸어요.
지상전 투입 시 수천 명 사상자 예상된다. 지상전 자체가 없었어요.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 있다. 중국은 침묵했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표지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보고서 제목 변경. 빨간 펜으로 굵게 썼습니다. 그리고 새 제목을 적었어요. 정밀 타격 시대의 시작. 이게 맞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쟁 방식의 등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밀 타격 시대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전쟁은 달라질 겁니다. 예전처럼 병력 많이 모으고 탱크 많이 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승패를 가릅니다. 사거리가 길고 오차가 적은 무기요. KGB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무기를 운용할 전투기가 필요해요. FA-50 같은 거요. 한국이 그 두 가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투기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요. 게다가 둘이 완벽하게 호환돼요. 같은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요. 통합 무기 체계인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죠. F-16에 미국제 폭탄 달고요. 한국도 이제 그 수준에 왔어요. 자기네 전투기에 자기네 폭탄 다는 거요. 완결된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저는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태국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표면적으론 태국이 이겼습니다. 캄보디아를 굴복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전쟁에서 빛났거든요. KGB FA-50 전부 한국산이에요. 태국은 그 무기를 썼을 뿐이죠. 한국 기술이 전쟁을 바꾼 겁니다. 중국 무기는 무력했어요. 사거리 짧고 정확도 낮았습니다. 1억 달러 지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국 무기 앞에서 무너졌죠. 이게 국제 무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중국 무기는 믿을 게 못 된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다. 이거예요.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무기 살 때 어디서 사겠어요? 한국이죠. 필리핀도 샀고 태국도 샀고 다른 나라들도 줄 설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뭘 했나 싶었죠. 한국을 무시하고 중국만 보고 있었어요.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게 제 한계였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9일이면 끝난다는 걸 왜 예측 못했을까요? 변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요. KGB라는 무기를요. FA-50이라는 전투기를요. 전부 제 시야 밖이었어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제대로 봐야 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전쟁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9일 만에 끝난 이유, 그건 한국 때문이었어요. 12월 22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빛이었죠. 차가웠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지난 2주일을 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9일 만에요. 캄보디아가 휴전을 요청했고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전문가들은 곧 합의가 날 거라고 봤어요. 캄보디아가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정밀 타격 시대의 시작, 태국 캄보디아 전쟁 분석.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 방식이 바뀌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서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30년간 동남아 군사 분쟁을 연구해왔다. 베트남전 이후 이 지역에서 벌어진 주요 충돌을 전부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신념을 갖게 됐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동맹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큰 나라가 뒤에 있으면 작은 나라도 버틴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그늘 아래서 약소국들은 줄타기를 한다. 이것이 본 분석관의 관점이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 신념이 틀렸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했어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그 신념을 뒤흔들었다. 캄보디아 뒤엔 중국이 있었다. 1억 달러 이상 군사 지원을 받았다. 5개월간 준비한 요새도 있었다. 그런데 9일 만에 무너졌다. 왜인가? 무기 체계의 차이였다. 저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태국이 사용한 무기는 한국산이었다. KGB 정밀 유도 폭탄과 FA-50 경공격기였다. 사거리는 100km 이상, 오차는 5m에서 13m, 선해 및 우회 공격 가능. 이 무기들이 캄보디아 후방을 마비시켰다. 중국제 무기는 대응하지 못했다. 사거리가 짧았고 정확도가 낮았다. 구조적 한계였다. 본 분석관은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다. K-팝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전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대라고 봤다. 그것이 실수였다. 한국은 이미 정밀 유도 무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저는 이 문장들을 쓰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 편견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개인적 고백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유가 뭔가? 빠른 성장 국가는 불안정하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한국이 6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게 진짜 실력인지 의심했다. 운이 좋았을 거라고 봤다. 미국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이것이 본 분석관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저는 한 줄 띄우고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었다. 정밀 유도 폭탄도 만들었다. 그것들을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미국 수준의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한 것이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이유를 이제 이해한다. 필리핀이 FA-50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 것도 알겠다. 태국이 한국 무기로 9일 만에 전쟁을 끝낸 건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저는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태국이 아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이 이겼다. 멀리서 정확하게 때린다는 원칙, 조종사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철학,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윤리. 이것들이 KGB와 FA-50에 녹아 있었다. 중국 무기는 양으로 승부했다. 많이 쏘면 맞는다는 발상이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질로 승부했다. 한 발로 정확히 맞춘다는 개념이었다. 시대가 달랐다. 중국은 20세기 전쟁을 준비했고 한국은 21세기 전쟁을 준비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9일 만에 승부가 났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경력을 가진 제가 한국한테 배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마지막 단락을 작성했습니다. 본 분석관은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첨단 무기의 나라로. 빠르게 성장한 신흥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 미국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립적 방산 생태계를 가진 나라로. 이것이 본 분석관의 새로운 인식이다.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를 분석할 때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게 됐다. 한국은 이제 주요 변수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그것을 증명했다. 9일이면 충분했다. 한국 무기로는.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고백이 거기 있었어요. 솔직하고 부끄럽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장 한 장 종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차들이 달렸고요. 평범한 겨울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진 날이었으니까요. 30년 믿어온 게 틀렸다는 걸 인정한 날이었으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이 그랬으니까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무기 기술에서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어요. 헤인즈, 최종 보고서 나왔나? 국방부에서 기다리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방금 인쇄했습니다. 곧 보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목이 뭐야? 정밀 타격 시대의 시작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데. 내용이 궁금하네. 동료가 말했어요. 읽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바뀌다니 믿기 어렵네. 무슨 내용인데? 한국입니다. 한국 무기가 이 전쟁을 바꿨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변수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도 놀란 모양이었어요. 자네가 한국을 인정한다고? 평소 자네 성격에 안 맞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 개운해진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인정하니까 후련했습니다. 거짓말하며 사는 것보다 나았어요. 저는 인쇄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께가 꽤 됐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죠.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정밀 타격 시대의 시작.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전쟁이 바뀌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한국이 이끌고 있다는 거요. 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국방부 고위층한테 보낼 거예요. 그들도 읽고 놀랄 겁니다. 헤인즈가 한국을 인정하다니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일이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 전문가로 계속 일하겠죠. 하지만 시각은 바뀔 겁니다. 한국을 주요 변수로 봐야 해요.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번처럼 예측을 틀릴 테니까요. 9.1 전쟁이 제게 준 교훈이 그거예요. 편견을 버려라.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과거에 머물지 마라.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이해요.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요. 9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무기로는요. 그리고 저를 바꾸기에도 9일이면 충분했어요.